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하기 전 저는 제 남편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할 만큼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 민석 씨를 처음 만난 건 회사 동료의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잘생긴 외모에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수연 씨, 오늘 추운데 괜찮았어요? 제 외투 입으세요. 첫 데이트 때 추운 날씨에 본인 외투를 벗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부터 민석 씨는 제게 완벽한 남자처럼 보였어요. 교제가 시작되고 나서도 그의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생리통으로 힘들어하면 약국에 들러 진통제와 따뜻한 음료를 사다 주었고 야근으로 늦은 밤에도 마중을 나와주었죠. 수연아, 밤에는 혼자 택시 타지 말고 나 불러. 내가 데리러 갈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쯤 사귀었을 때 민석 씨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수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한테 잘할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좋아.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시댁을 처음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석이가 예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교사였어. 참 괜찮은 여자였지.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뻤는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아들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시다니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옆에 있던 민석 씨에게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연 씨는 무슨 일 한다고 했지? 저는 작은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중소기업. 우리 민석이는 대기업 다니는데. 뭐 요즘은 여자들도 다 일하니까.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은근히 제 직업을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지만 예의상 웃으며 넘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민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전 여자친구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게 좀 불편했어.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별 뜻 없이 하신 말씀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알았어. 다음엔 내가 얘기할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민하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두 번째 이상 신호가 왔어요. 예식장을 예약하고 혼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댁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은 너무 비싼 데 말고 적당한 데로 하자. 요즘 결혼식 검소하게 하는 게 트렌드잖아. 네, 어머님. 그럼 중간 정도 가격대로 알아볼게요. 그리고 혼수도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하고.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시어머니는 계속 검소함을 강조하셨지만 정작 패백 준비는 화려하게 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이상한 건 민석 씨도 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수연아,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 검소하게 하자. 대신 신혼여행은 좋은 데로 가자. 저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니까 참고 넘겼습니다. 결혼은 그 사람과 하는 거지 시댁과 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준비를 계속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게 설레고 기뻤으니까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사실 우리 집에 빚이 좀 있어. 빚? 얼마나?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그리 많지는 않아.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했는지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미안해. 말하면 네가 결혼 안 할까 봐. 근데 걱정 마. 내가 천천히 갚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우리 누나가 작년에 이혼했거든. 지금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형편이 좀 안 좋아.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신우이는 이혼 후에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었고 시댁은 그런 딸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보,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왜 결혼 전에 안 했어? 말하면 네가 나랑 결혼 안 할 것 같아서. 저는 배신감이 들었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팍팍했습니다. 민석 씨와 저는 결혼 전에 약속했어요.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고요. 우리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우리 힘으로 해보자. 그게 진짜 우리 집이잖아. 그 말을 믿고 저희는 은평구에 있는 오래된 빌라의 전세를 얻었습니다. 보증금은 둘이 모은 돈으로 간신히 마련했고 집은 솔직히 말하면 형편없었어요. 첫날 이사를 와서 집안을 살펴보는데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화장실 타일은 깨진 곳도 있었어요. 여보, 이 집 괜찮을까? 뭐 대신 싸게 얻었잖아. 조금 낡긴 했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쓰면 되지. 일단 여기서 몇 년 살다가 돈 모아서 좋은 데로 이사 가자. 저는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집을 꾸몄습니다. 찢어진 벽지를 새로 덧대 바르고 가구도 저렴한 걸로 하나씩 장만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에는 바퀴벌레가 나왔고 겨울에는 보일러가 자주 고장났어요. 방음도 엉망이라 위층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죠. 그렇게 1년을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이 집에 놀러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이런 데서 살고 있었어? 친정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얼굴이 어두워지셨습니다. 벽에 핀 곰팡이를 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어요. 수연아, 건강 괜찮아? 이런 데서 살면 몸 상하는데. 괜찮아요, 엄마. 우리 곧 이사 갈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집을 한 바퀴 돌아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집 하나 사줄게. 이런 데서 살면 안 되겠다. 아빠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아빠가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민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가 집을 사주시겠대. 장인어른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네. 민석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하더군요.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 장인어른한테 나중에 정말 잘해드려야겠어. 한 달 후에 아버지는 정말로 은평구의 깨끗한 아파트를 계약해 주셨습니다. 34평짜리 아파트였고 방이 3개인데 화장실도 2개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빠의 소원이야. 계약서에는 제 이름으로만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수연아, 이건 네 명의로 해두는 게 좋겠다. 만약을 위해서. 아빠, 그럼 남편은요? 사위야 가족이지. 근데 법적으로는 네 명의가 안전해. 아빠 말 들어.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삿날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제 아파트를 둘러보시더니 감탄하셨죠. 어머, 정말 좋네. 우리 민석이가 정말 잘 됐다. 사돈이 정말 대단하시네. 이런 집을 사주시다니. 시아버지도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서 묘한 기대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에 민석 씨가 퇴근하면서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나중에 아이 낳으면 사교육비도 장인어른 장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교육비 대주는 거. 근데 우리 집은 형편이 안 되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 도움을 안 받자고 한 건 남편이었거든요. 우리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자고 했잖아.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장인어른이 이렇게 좋은 집도 사주셨는데 나중에 손주 교육비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그럼 시댁에서도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은 형편이 안 되잖아.
너네 집이 여유 있으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석 씨에게 제 친정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민석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매달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을 좀 드리고 있어. 뭐? 용돈?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으니까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께 손 안 벌리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본인은 몰래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한테 미리 얘기했어야지. 왜 몰래 한 거야? 말하면 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당연히 싫어하지. 우리도 빠듯한데 한 달에 50만 원씩이나?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효도는 해야지. 그럼 우리 부모님께도 같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장인어른 장모님은 여유 있으시잖아. 우리 부모님이랑은 사정이 다르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여유 있으니 효도 안 해도 되고 시부모님은 형편이 어려우니 당연히 효도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며칠 후에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매달 용돈 드린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 우리 민석이가 효자야. 우리는 원래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는데 민석이가 워낙 효심이 깊어서. 자식한테 손 안 벌린다고요? 매달 50만 원씩 받으면서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시댁은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들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인 저는 그저 돈을 벌어오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 핸드폰으로 은행 어플을 확인하다가 남편의 계좌 이체 내역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께 보낸 50만 원뿐만 아니라 시누이에게도 매달 30만 원씩 보내고 있더군요. 어머님뿐만 아니라 형님한테도 돈 보내고 있었어? 아, 그거 누나가 형편이 안 좋아서 조금 도와주는 거야. 조금? 매달 30만 원이 조금이야? 누나가 이혼하고 혼자 사니까 힘들잖아. 동생으로서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럼 나한테 미리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하면 또 싫어할 것 같아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했지만 제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결혼 전에 약속했던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는 말은 이미 깨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집들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서 조촐하게 하기로 했죠. 집들이 전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우리도 일찍 갈게.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주려고. 그리고 말이야, 내일 얘기 좀 할 게 있어. 무슨 얘기요? 내일 얘기하자. 민석이랑 같이 있을 때.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집들이 당일 시댁 식구들이 일찍 도착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까지 함께 왔습니다. 집이 정말 좋네. 부럽다. 시누는 집안을 구경하며 연신 감탄했어요. 방이 3개나 되네. 부부방이랑 서재네. 여기 빈 방은 뭐 할 거야? 그 방은 나중에 아이 방으로 쓸 거예요. 아이 방? 아이는 언제 낳을 건데? 아직 계획 없어요. 한 2, 3년 후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방이 비는 거네. 신우의 말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시댁 식구들만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시더니 본격적으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부탁할 게 있어. 무슨 일이신데요? 은정이 있잖아. 얘가 이혼하고 지금 원룸에 혼자 사는데 형편이 정말 어려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은정이를 여기서 같이 살게 해주면 안 될까? 네, 같이 살라고요. 방도 남는데 뭐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은정이가 돈 좀 모을 때까지만이라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사주신 집에 시누이를 드리라는 요구였어요. 어머님, 그건 좀. 뭐가 문제야? 식구인데. 은정이도 얼마 안 있으면 취직할 거고 그럼 자기 방 구할 거야. 그때까지만 좀 도와주자.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탁할 데가 없어.
우리 집도 좁고 형편도 안 되니까 너희 집은 방도 넓고 여유 있잖아. 옆에 있던 남편을 바라봤는데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글쎄, 누나가 힘든 건 사실이니까. 지금 찬성하는 거야. 찬성은 아니고 그냥 가족이니까 조금 도와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신혼인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 순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 내 딸이 다른 사람이야? 너한테는 시누이인데? 그게 아니라 저희도 신혼인데 사생활이 있잖아요. 사생활? 가족한테 무슨 사생활이야?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기적이요? 이 집은 제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잖아요. 그래, 네 부모가 사줬지. 근데 민석이랑 결혼했으면 그것도 가족 재산 아니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인데도 시댁에서는 당연히 자기들 것인 양 행동하고 있었어요. 신우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억지로 부탁하는 거 아니야. 정말 힘들어서 그래. 나 지금 월세도 밀렸어. 이러다간 쫓겨날 것 같아. 그건 안 됐지만 올케만 조금 참아주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할 수 있어. 제발 부탁이야. 시어머니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네가 조금만 양보하면 다 해결돼. 가족이 서로 도와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겠어?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면 우리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시댁 가족이 힘든데 외면하겠다는 거지? 저는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시어머니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제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죠. 네 의견만 중요해? 우리 딸 처지는 생각 안 해?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수연이도 갑작스러워서 놀란 것 같아요. 우리끼리 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생각할 게 뭐 있어? 당장 다음 주에 은정이 월세 계약 끝나는데. 시댁 식구들은 결국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가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은 이 얘기 미리 알고 있었어? 아니, 나도 오늘 처음 들었어. 그럼 왜 바로 안 된다고 안 했어?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나도 당황스러웠잖아. 그리고 누나가 진짜 힘든 건 사실이야. 그래도 신혼집에 시누이랑 같이 살라는 게 말이 돼?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조금이 얼마나인데? 한 달, 1년, 아니면 언제까지? 누나가 취직할 때까지만. 그게 언제인데? 형님이 이혼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직장 구한 적 있어? 남편은 제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어제 얘기 생각해봤어? 죄송하지만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뭐가 힘들어? 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 하나 내주면 되는 건데. 그래도 같은 집에서 사는 건데 사생활도 없고요. 사생활, 너 정말 이기적이다. 시댁 식구 힘들어도 모른 척하는 거야. 이기적인 게 아니라요. 좋아, 그럼 나중에 너희가 힘들 때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 너희끼리 알아서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어. 네가 거절했다면서 엄청 화나셨더라. 당연히 거절했지.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정말 누나가 힘들어. 당신은 내가 힘든 건 생각 안 해? 너는 부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좋은 집도 있잖아. 근데 누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진짜 가족은 시댁 식구들 뿐이었어요. 저는 그저 여유 있으니까 도와줘야 하는 사람 정도였던 겁니다. 제 감정이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도 가족이야. 당신 아내라고. 알아. 근데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수 있잖아. 난 가족이 아닌가 봐. 진짜 가족은 시댁 식구들 뿐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맞잖아. 당신은 내 의견보다 어머님 말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보다 시누이 형편이 더 중요하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나도 복잡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시댁이 너무 심한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주기로요. 신우이의 합가 요구를 거절한 후에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남편도 집에서 말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 남편이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 가서 점심 먹자. 엄마가 부르셨어. 평소라면 저도 따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나 오늘 우리 친정 가야 해.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대. 아무래도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그럼 우리 집에 나 혼자 가라고? 미안, 당신도 이해해 줄 거지? 가족이니까. 제가 시댁에서 들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남편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혼자 나갔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괜찮으셨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댄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남편이 또 시댁에 가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엄마가 당신이 보고 싶대. 여보 미안한데 오늘도 우리 친정 가야 해. 아빠가 짐 옮기는 거 도와달라고 하셨어. 아예 당신도 같이 가자. 뭐? 나도 가자고?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히 도와줘야지. 남편은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사위도 왔구나. 고맙다. 창고 정리 좀 도와줘. 민석 씨는 억지로 웃으며 일을 도왔지만 표정이 영 불편해 보였어요. 점심 식사 후에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시골 제사 있는데 사위도 같이 갈 수 있지? 아, 제사요? 사람 손이 모자라서 우리 입장에 사위가 와주면 든든하지.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 그날 약속이. 무슨 약속? 가족 행사가 더 중요하지. 당신도 항상 그렇게 말했잖아. 결국 남편은 다음 주 저희 집안 제사에도 따라와야 했습니다. 그 다음 주말에는 제가 쇼핑을 가자고 했어요. 여보 오늘 백화점 가자. 우리 엄마 옷 좀 사드려야 돼서. 또 지난주에도 친정 갔잖아. 우리 엄마 생신이 다음 달인데 미리 준비해야지.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백화점에서 엄마 옷을 고르는 내내 남편은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면 안 돼? 조금만 더. 이것도 가족을 위한 일이잖아.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친정 행사에 남편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어요. 병원 동행, 친척 경조사, 심부름까지. 다음 주말 저는 또 남편에게 친정에 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 가서 저녁 먹고 하루 자고 오자. 자고 오자고? 그건 좀. 왜? 당신은 결혼 전에 시댁에서 자라고 했잖아. 나도 친정에서 자고 싶은데. 남편은 결국 따라왔지만 저희 집에 있는 내내 불편해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생활하니 결국 남편이 폭발했어요.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요즘 이상해. 뭐가 이상해? 나 평범하게 사는데. 맨날 친정만 가고 네 동생까지 끼고 다니는 게 평범해? 당신이 시댁 식구들한테 하던 거 나도 하는 것뿐이야. 그건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잖아. 내 가족도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은 말문이 막혔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민석 씨는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매주 친정 행사에 끌려다니고 장인 장모를 챙겨야 하는 상황에 힘들었던 거죠.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요즘 너무 힘들어. 매주 처갓집 가는 것도 그렇고 매번 일 시키시는 것도 그렇고. 왜? 집안일을 도와야 하는 거라며? 그건 달랐다니까? 그때는? 뭐가 달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었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자, 제발. 저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럼 제안이 하나 있어. 뭔데? 내 남동생 진우 있잖아. 얘가 요즘 서울 자취방 월세가 부담스럽대. 그래서 말인데.
거기까지 듣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 어차피 방도 하나 남잖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남을 여기서 같이 살자고? 미쳤어? 왜? 당신은 신우랑 같이 살자고 했잖아. 그건 우리 누나고 여자잖아. 내 동생은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신혼집에 처남이 웬 말이야? 신혼집에 신우이는 되고.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이건 정말 다른 문제야. 남자가 들어오는 거랑 여자가 들어오는 건. 뭐가 달라? 둘 다 우리 사생활 침해하는 건 똑같은데. 수연아, 제발 정신 차려. 그래,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과 거부감, 그리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바로 내가 느꼈던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신우를 가족이라고 했지? 나도 내 동생 가족이야. 당신은 신우이가 힘드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 내 동생도 힘들어. 똑같잖아. 이건 다르다고. 뭐가 달라? 당신 논리대로라면 우리 동생도 당연히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진짜 이럴 거야? 처남을 우리 집에 들일 거야? 당신이 신우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지. 그건 진짜 우리 누나가 힘들어서 그랬던 거고. 내 동생도 힘들어. 월세 내기 빠듯하대. 식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1, 2년만 같이 살면서 돈 모으라고 할 거야. 1, 2년이라니?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거기까지 들은 남편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처남은 안 돼. 왜 안 돼? 가족이잖아. 서로 도와야지. 당신이 항상 하던 말이잖아.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오니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서 서랍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야? 열어봐.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어요. 이혼하자. 우리 너무 안 맞아. 수연아, 지금 장난하는 거지? 나 장난 아니야. 완전 진지해.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건데? 갑자기가 아니야. 나 오래 생각했어. 당신은 나를 동등한 배우자로 생각한 적이 없어. 그냥 시댁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사람으로만 봤지. 아니야, 난 너를. 당신에게 진짜 가족은 시댁 식구들 뿐이야. 나는 그냥 편의를 위한 도구였고,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 내 감정도 무시당했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 명이야. 내 부모님이 나한테 사주신 거고, 그건 알지만. 이혼하면 당신은 나가야 돼. 법적으로도 이 집은 내 거니까.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아니, 당신은 변하지 않아. 계속 똑같을 거야. 당신 가족이 부탁하면 또 내게 희생을 강요하겠지. 아니야, 진짜 변할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라.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당신이 신우이 데리고 살자고 했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서류에 서명해. 안 그러면 재판 이혼할 거야. 그리고 일주일 안에 이사 나가.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야. 남편은 그날 밤 내내 빌고 사과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아들한테 들었어. 너희 이혼하겠다고? 네, 그렇게 됐어요. 우리 민석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민석 씨한테 이혼 서류 전달했으니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너가 내 아들 인생 망치는 거야? 아들 인생 망친 건 당신들이에요. 며느리를 사람 취급 안 하고 희생만 강요했잖아요. 저는 할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남편은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 잘 살아. 그와 동시에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방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마음이 정말 편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혼이 확정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낯설고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챙겨 먹고 주말에는 아무 계획 없이 집에서 쉬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죠. 수연아, 요즘 어때? 어느 토요일 친정에 놀러 갔더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좋아요, 엄마. 정말 좋아요. 혼자 사니까 힘들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아버지도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잘 된 거야. 그 집안이랑 계속 살았으면 우리 딸 고생만 더 했을 거야. 아빠 그때 제 명의로 집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게 아니었으면. 아빠가 다 생각이 있었지. 사위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영 아니더라고. 부모님은 제가 이혼한 걸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댁의 횡포를 다 듣고 계셨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우연히 동네에서 예전 시누이 은정 씨를 마주쳤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일은 내가 미안했어.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덕분에 나도 많이 반성했어. 우리 식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언니도 이제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잘 지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를 위해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이 집. 남편을 쫓아내고 이제는 온전히 제 공간이 된 이곳.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결혼이 꼭 행복의 조건은 아니구나.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보다 혼자 당당하게 사는 게 훨씬 낫구나. 남편은 저를 동등한 배우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댁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도구로만 생각했죠. 제 의견은 무시당했고 제 감정은 이기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는다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5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친척들은 혼자 남겨진 저를 두고 수군댔습니다. 이제 저 어린애를 누가 키우나. 부모 없이 자란 아이는 제대로 크기 힘들지. 같은 말들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때 외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혜원아, 걱정하지 마라. 할미가 있잖아.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이었지만 할머니의 사랑만큼은 세상 어디보다 넓고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하시고 저녁엔 제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하셨습니다. 우리 혜원이는 어디 가서도 배운 거 없이 자랐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 할미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시골 초등학교에서도 늘 1등을 했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제안을 하셨어요. 혜원아, 서울로 유학 가는 게 어떻겠니? 여기서는 네가 더 크게 힘들 것 같구나. 할머니, 저 혼자요? 그래, 할매는 여기서 돈 벌어서 보내줄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저는 눈물이 났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할머니는 직접 서울까지 따라오셔서 하숙집을 발로 뛰며 알아봐 주셨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손녀 잘 부탁드립니다. 밥은 꼭 3끼 챙겨주시고요. 할머니는 하숙집 주인에게 몇 번이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죠. 혜원아,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할매한테 말해라. 알았지?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는 특목고에 진학했고 대학은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병행하면서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했죠. 대학 졸업 후에 저는 원하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저 이제 돈 벌어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그래? 우리 혜원이가 이제 다 컸구나. 할머니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만한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주방 겸 거실 하나의 작은 방이 전부였지만 할머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울 생활에 적응하시느라 힘들어하시면서도 늘 웃으며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혜원아, 할매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큼이나 큰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할머니는 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30을 넘기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혜원아, 너 아직도 안 만나? 이제 슬슬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회사 선배들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진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제가 결혼해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한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혜원아, 우리 회사 거래처에 괜찮은 남자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조건도 좋고 성격도 괜찮아. 조건이요? 대기업 다니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이야. 나이도 너랑 비슷하고.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안성훈이란 남자였어요. 첫 만남은 강남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에 단정한 인상이었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김혜원 씨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안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는 미리 식당 예약까지 해두었고 메뉴 선택부터 대화 주제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온 듯했습니다. 혜원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마케팅 쪽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기획 쪽이라 비슷한 면이 있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는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식사 후에는 근처 카페까지 안내해주며 배려심까지 보였죠. 저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 번의 만남 후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는 데이트 코스를 항상 미리 계획해왔고 제 취향도 빠르게 파악했어요. 주말마다 맛있는 곳에 데려가 주었고 기념일도 절대 잊지 않았죠. 그리고 몇 달 후에 저는 그를 할머니께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우리 혜원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어요. 성훈 씨도 처음엔 할머니께 잘했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안성훈이라고 합니다. 혜원 씨랑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중이에요. 그래요, 우리 손녀 잘 부탁합니다. 할머님, 이거 작은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그는 할머니께 건강식품까지 챙겨왔어요. 할머니도 흡족해 하셨고 저도 그의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연애 1년이 지날 무렵 그가 청혼을 했어요. 혜원아, 우리 결혼하자. 나 진심이야. 나도 좋아. 하지만 저는 결혼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성훈 씨, 근데 나는 할머니랑 같이 살아야 해.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 알아, 당연하지. 나도 할머니 모시고 사는 거 문제 없어.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처음 시댁을 방문했을 때 분위기는 예상보다 차가웠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 앉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질문 세례가 시작됐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었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아, 그래? 그럼 집안은? 시골에 작은 집이 있습니다. 형제는? 없습니다. 혼자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옆에 앉은 시누이도 눈치를 보며 속닥거렸어요. 엄마, 저 언니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 했잖아. 아니, 나는 처음 듣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성훈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혜원이는 할머니를 모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님, 저는 할머니와 떨어져 살 수 없어요. 그건 결혼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성훈 씨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신혼집에 할머니까지 모시고 산다는 게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성훈 씨가 중간에서 설득했습니다. 엄마, 그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결국 시댁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잘하면 시댁도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저는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아, 이거 왜 이렇게 정리했어? 내가 말했잖아. 내 물건은 건드리지 말라고. 미안해. 생각 없이 청소하다가 그냥. 뭐? 그냥? 내 방식이 있다고. 다음부턴 손대지 마. 연애할 때 보였던 계획적인 성격은 결혼 후엔 고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의 방식대로, 그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했어요.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엔 할머니께도 잘 대해주던 남편이 결혼 후엔 점점 달라졌어요. 말투가 차가워졌고 할머니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죠. 할머니, 왜 자꾸 제 방에 들어가세요? 미안하다. 난 그냥 청소하려고 그랬어. 청소는 혜원이가 맡아서 할 테니까 할머님은 그냥 거실에만 계세요. 남편의 말에 할머니는 당황하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중간에서 난처했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할머니한테 좀 부드럽게 말해줄 수 없어? 뭐가? 나 별로 심하게 말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할머니는 좋은 뜻에서 하시려고 한 건데 상처받으실 수 있잖아. 혜원아, 여기는 우리 집이야. 할머니도 이제 여기 규칙에 맞춰야지. 남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시다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에 커피를 쏟으신 거예요. 할머니는 황급히 닦으려 하셨지만 이미 서류 몇 장이 젖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로.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내 방 건드리지 말라고요. 남편은 책상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책들이 여러 권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여보, 진정해. 저는 남편을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데. 내일 회의 자료라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혜원아, 당신도 이 와중에 할머니 편 들 거야? 애초에 당신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그 순간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다 내가 잘못했다. 할머니 괜찮아요.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저는 할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떨고 계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댁 단톡방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명절이 다가오자 시댁 단톡방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우리 집에서 할 거니까 다들 준비해. 저는 과일 준비할게요. 저는 고기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그 대화에 참여하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그럼 저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하지만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떠 있었죠. 한참 후에 신우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는 그냥 오기만 해도 돼요. 준비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배제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성훈아, 명절에 할머니는 안 모셔와도 돼.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사람 많으니까.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뭐라고? 할머니를 빼고 가자고? 혜원아, 어머니가 그러시잖아. 사람 많으면 할머니도 불편하실 거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도 가족인데? 가족이긴 한데 우리 집안 식구들 입장도 있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툼 끝에 저는 할머니와 함께 명절을 보내기로 했고 남편 혼자 시댁에 다녀왔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혜원아, 할매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할매가 다 알아. 네 남편도 시댁도 할매를 원치 않는다는 거. 할머니, 혜원아, 할매 다시 시골로 내려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 돼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네가 행복해야지. 할매는 괜찮아.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시댁 단톡방에 충격적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는 역시 버릇이 없네. 집안 예의도 모르고.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에 할머니는 결국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혜원아, 할매가 여기 있으면 네가 힘들어. 그리고 나는 시골이 편해.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걱정 마라. 할매 친구들도 다 거기 있고. 할머니는 웃으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혼자 계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실지를요.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서 할머니를 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핑계를 댔어요. 나 이번 주 야근이야. 혼자 다녀와. 다음 주엔 같이 갈 거지? 그때 봐서. 결국 저는 늘 혼자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는 점점 기력이 약해지셨어요. 전화를 드릴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지셨고 기침도 잦아지셨죠. 할머니, 병원 가보셨어요? 그냥 단순 감기야. 괜찮아. 그래도 한번 검진 받으세요. 알았어. 할매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할머니는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계시니 아무래도 불편하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혜원 씨, 저 이장입니다. 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일단 마을 보건소예요. 시내 큰 병원 가려고 119 불렀습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을 깨워서 사실을 알렸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할머니가 쓰러지셨대. 그래도 나 내일 회의 있는데. 여보, 제발 같이 가. 혜원아, 나는 못 가. 지금은 너 혼자 다녀와. 나는 나중에 갈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차를 몰고 시골로 향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서 큰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차를 돌려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밖에서 잠깐 지켜본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계셨고 의식이 흐릿하셨어요. 혜원아, 미안하다.
할머니 괜찮아요. 아무 말씀 마세요. 할매가 너무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제발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의사 선생님.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셨는데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경황도 없이 할머니의 장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빈소를 차렸어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 알겠어. 장례식장은 시골 병원이야. 언제 올 수 있는 거야? 나 오늘 회의 끝나면 갈게. 여보, 제발 지금 와줘.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혜원아, 나도 힘들어. 알겠어. 내일 내려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 알겠어. 장례식에 오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손주 사위 쪽이라서 아무래도 상주가 아니잖아. 가기 좀 그렇네. 미안하다. 조의금은 섭섭지 않게 보낼게. 그렇게 전화가 끊겼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조차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다행히 제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혜원아, 우리 왔어. 괜찮아? 너희들 다 여기까지 어떡해. 울지 마. 우리가 옆에 있을게.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울게 걱정 마라. 감사합니다, 이장님. 할머니가 너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지. 동네 분들이 조문객도 맞아주시고 장례 절차도 함께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미안해. 조금 늦었어. 이제라도 왔네? 왔으면 됐지? 회의가 길어져서. 남편은 변명을 늘어놨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빈소에서 남편이 한 말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할머니 없으니까 우리 둘이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뭐라고?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신경 쓸 일이 줄어든다는 거지.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을 해? 내가 한 말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뭐?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있을 자격 없어. 나가라고. 남편은 당황했지만 결국 제게 떠밀려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할머니를 화장했습니다. 할머니의 유골함을 안고 서 있을 때 저는 혼자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해 주실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가족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혜원 씨 맞으시죠? 저는 부동산 대표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혜원 씨 외할머니께서 생전에 저희 사무소를 통해 토지 관리를 맡기셨는데요. 상속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상속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뭔가를 남기셨다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네. 할머니께서 본인 돌아가시면 명의를 이미 혜원 씨 앞으로 변경해달라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한번 사무소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원 씨. 여기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대표는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게 할머니께서 남기신 토지 등기부등본입니다. 총 면적이 약 5,000평 정도 되고요. 5,000평이요? 네. 여기가 수도권도 아니고 시골 땅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위치가 좋아요.
국도변이라 개발 가능성도 높고요. 현재 시세로는 약 15억에서 18억 정도 됩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15억이라고요? 네, 할머니께서 조금씩 모으신 땅이에요. 평생 아끼고 아껴서 혜원 씨를 위해 남겨두신 거죠. 서류를 보니 수십 년에 걸쳐 땅을 사모으셨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렇게 일찍부터 저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거죠. 저는 서류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여보, 할머니가 나한테 땅을 남기셨대. 땅? 얼마나 되는데? 5,000평 정도. 시세로는 15억 넘는다고 하더라.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진짜? 15억이나? 그럼 우리 빚 갚고 집도 넓은 데로 옮길 수 있겠네. 잠깐, 그건 내 재산이야. 할머니가 나한테 남겨주신 거고.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당연히 같이 쓰는 거지. 남편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원아, 나야. 평소엔 항상 차갑게 대하시던 분이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땅 이야기 들었어. 고생 많았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내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땐 무시하더니 재산 이야기가 나오니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혜원아, 어서 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시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누이도 웃으며 다가왔죠. 언니 오랜만이에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식사 중에 시아버지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혜원아, 할머니가 좋은 땅을 남겨주셨다며? 너 그 땅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 땅은 관리가 어려워. 우리가 좀 도와줄까?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땅 관리는 우리가 해줄 테니까 걱정 마. 아무래도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하니까. 저는 이들의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가족인데 뭐. 원래 유산도 가족끼리 나눴어야지.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가식적이었어요. 유산은 제 개인 재산이에요. 그 말을 한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들이 네 남편인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땅에 대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차 안에서 말했어요. 너무 그렇게 선 긋지 마. 우리 가족인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당신 가족은 뭐 했어? 우리 할머니 장례식에도 안 오셨잖아. 그건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잖아. 이제 와서 재산 이야기 나오니까 가족이라고? 할머니 살아계실 땐 짐 취급하시더니. 혜원아, 진짜 너 요즘 왜 이래?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의 갈등은 깊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혜원아,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대신 조건이 있어. 그 땅 절반은 나한테 줘. 그럼 깔끔하게 이혼해 줄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이게 협박이야? 나도 유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 우리 부부잖아. 그 땅은 내 고유 재산이야. 당신은 권리 없어. 뭐? 고유 재산? 그건 법적으로 따져봐야 알지.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요. 좋아, 이혼할게. 뭐? 대신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할 거야.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할 거고 당신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해. 위자료? 무슨 명목으로? 당신이 우리 할머니한테 했던 일들, 나한테 했던 폭언들까지 전부 다 증거 있어.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할머니께 소리 지르던 날 이후로 남편 몰래 녹음했던 파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댁 단톡방에 캡처, 남편이 보낸 협박성 문자들, 할머니가 스트레스로 병원에 다니셨던 진단서까지 싹 다 갖고 있었죠. 너 나 몰래 녹음한 거야?
그저 방어였을 뿐이야. 당신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혜원아, 진정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아니, 이미 난 마음 굳혔어. 곧 변호사 선임할 거니까 소장 받을 거야.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집을 나왔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은 결국 저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 주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끝까지 재산 분할을 주장했지만 제 변호사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재판장님, 해당 토지는 의뢰인이 외조부모의 유산으로 취득한 고유 재산입니다. 상대 측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부부 공동생활 중에 관리된 재산 아닙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관리는커녕 상대 측은 의뢰인의 외할머니를 학대하고 무시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과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법정에서 그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녹음 속 남편의 목소리는 폭력적이었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 음성 파일을 들은 재판장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한 상대 측은 피해자의 외할머니 장례식에도 성실히 참석하지 않았으며 사망 후에야 재산을 노리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시댁 단톡방 캡처도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는 역시 버릇이 없네. 이 메시지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재판은 제 승리로 끝났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이 나오자 남편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원 씨, 수고하셨어요. 좋은 결과 얻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어요.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김혜원, 나와. 이야기 좀 하자고. 회사 경비 아저씨가 제지했지만 남편은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혜원아, 네가 나한테 이럴 거야?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저는 회사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모습은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남편은 끌려갔어요. 저는 그날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습니다. 혜원 씨 괜찮으세요? 회사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곧 전부 끝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어요. 옷가지와 책, 서류와 심지어 칫솔까지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10개가 넘는 짐을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착불로요. 그리고 살던 집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엔 좋은 추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많았으니까요. 부동산입니다. 매물로 내놓으신 집 보러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가격도 괜찮게 받았죠. 한 달 동안 저는 새로운 집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평수였지만 깨끗하고 채광 좋은 곳으로 골랐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혼자 살 거예요. 그럼 이 집 딱 좋겠네요.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요. 새 집의 짐을 다 풀고 저는 오랜만에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집을 보러 간 거예요. 오랜만에 방문한 시골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할머니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할머니가 앉으시던 방, 제가 공부하던 작은 책상, 할머니가 직접 심으셨던 마당의 꽃나무들. 할머니, 저 이제 혼자 잘 살 거예요. 걱정 마세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가 쉬는 날마다 내려가서 손수집을 조금씩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벽지를 새로 바르고 마루도 보수했어요. 마당의 텃밭도 다시 가꾸기 시작했죠. 혜원아, 주말마다 내려오는구나. 이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네, 할머니 집 정리하려고요. 할머니 흐뭇해하시겠다. 손녀가 이렇게 잘 크고
감사합니다, 이장님.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서 텃밭을 가꾸고 집을 정돈했어요. 할머니가 심으셨던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다시 심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처럼 농사 잘 짓진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시간이 지나며 저는 조금씩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은 아직 팔지 않았어요. 그 땅은 제 인생의 안전망이자 할머니가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언젠가 이 땅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볼까 봐요. 부동산 대표에게 말했더니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할머니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어느 날 남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혜원아, 미안했어. 우리 사이 다시 생각해보자, 제발.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에 할머니가 모셔져 있는 납골당을 찾았어요.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이혼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저에게는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김혜원으로 살아갈 겁니다. 아마도 할머니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 제가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후회 없이 제 선택에 책임지며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